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용 빨간불. 먼저 밤사이 나온 미국 고용지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오늘 밤에 미국이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감안을 하는 물가 지표죠. 연준은 통화 정책을 할 때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 PCE 물가 지수가 좀 하락한 것으로 예상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물가가 좀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가 고용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밤사이에 미국 노동부가 고용 지표, 중요한 고용 지표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전달보다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뭐 시쳇말로 회사에서 잘렸다 했을 때 그동안에 넣었던 실업보험을 근거로 해서 연방정부에다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실직자 동안 돈 좀 달라 하는 것이 실업수당 청구인데요. 네.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그 고용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래서 금리 인하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업자는 늘어나야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 이 얘기는 고용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나온 지표, 계속 실업수당 청구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 지금 막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 한 주만이고요. 자, 새로 나온 지표는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는 아주 크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여기서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는 실업 대란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이 계속 실업 수당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한 직후에 일부 떨어지던 다우지수, S&P 지수 같은 건 좀 장 초반에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보합세로, 강보합세로 또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늘어났다. 이것은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빨리 할 거야. 자, 서로가 어긋납니다. 단기 한 번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은 줄어드는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속해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은 늘어난다. 자, 이득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우선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한 번 직장에서 떨려나면 네. 새 직장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그 고용 사정이 좋을 때는 한 번 정도 실업수당 청구했다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이제 실업수당 필요 없어. 내가 새 직장에서 급여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전환을 하는데 한 번 실업자가 된 사람이 이 실업자 대열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지난주 바로 직전에 실업자는 그 증가수는 줄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직장에서 떨려나는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은 별로 자르지 않는다. 그런데
한 번 잘려나면 새 직장 얻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예, 이게 완전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고용이 좋은 여건이 되려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계속 실업수당 건수도 늘어난다면 그러면 이것은 PC 물가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이른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다 해서 금리 인하에 청신호가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실업수당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실업 고용 사정이 조금씩은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완전히 나빠진 것은 아니고 해고 시장과 고용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네. 그래서 기업체에서 있는 사람을 잘 쫓아내지는 않는데 새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 이것은 미래의 투자를 조금 줄이고 있다.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 없다. 네. 그래서 실업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해서 현재 한 60% 정도 왔다. 이렇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좀 더 늘어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그래서 끈적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공포. 자, 전 세계 시선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누가 실수할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토론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올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거다, 다시 오를 거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무려 17명이 네. 연대 서명을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큰일 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재앙이 온다. 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뭐 우리 지금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저 맨유의 경제학 책 외에도 스티글리츠 경제학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 책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버트 실러, 저 양반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 지수, 미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 실러 지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지수를 만든 분이고요. 또 조지 에클로프 박사, 이분은 버클리 대학에 오래 근무를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남편이죠. 남편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저분은 이른바 레몬 이론, 특히 시장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 가격 메커니즘이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 불균형한 정보가 있으면 이를테면 중고차 같은 게 그 사고 이력 같은 거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시장 기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없다 등을 해서 미시경제학의 새 영역을 이룬 뭐 상당히 거물 경제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17명이나 사실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아주 초거물들이 트럼프 당선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관세 폭탄, 그다음에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물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뿌리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풀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네. 이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그 밖에도 현재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인플레 억제법 IRA 이거 당선되자마자 없애버리겠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학자들도 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토론회 곧 시작되는데요. 이 앞두고 나온 마지막 판세, 미국 전역을 상대로 하면 지금 경합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고 선거인단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 지지율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자, 경합주 비슷비슷한 이 스윙 스테이트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요.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이 무려 7군데 중에 5군데. 노스캐롤리나 이게 선거인단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바로 워싱턴, 버지니아 밑에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간 곳. 그다음에 미시간 지금 자동차 벨트. 그다음에 애리조나 서부의 애리조나 인구가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여기서 트럼프가 우세하다. 바이든 우세는 지금 위스콘신 한 주밖에 없습니다. 네. 펜실바니아는 동률이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만에 하나 나이가 좀 더 많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인지능력 부조화라든지 큰 실수를 한다면 참패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간에서는 이 희대의 TV 토론 매우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누가 더 실수를 많이 할 것인가? 누가 더 헛발질을 많이 할 것인가? 라는 게 오늘 TV 토론의 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새로운 바람은 없지만 차악이라도 세계 경제를 위해서나 또 미국 경제를 위해서나 더 현명한 경제 정책을 가지신 분이 당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TV 토론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배신. 자, 우리 실생활에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매일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비타민을 매일 먹는 게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충격적인데요, 박사님? 예, 우리는 비타민 하면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자기 별명을 스스로 비타민 정치인이라고까지 만들어서 이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을 써왔는데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연구기관 등에서 조사한 수십 년 동안을 조사한 결과치가 지금 잇따라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국립암연구소에서 종합 비타민을 먹은 것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매일 종합 비타민 들면 사망 위험이 4%가 더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근거,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비타민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비타민을 먹되 자기가 필요한 이를테면 뭐 각기병이 있다면 B를 먹는다든지 또 C가 부족하면 C를 찾아 먹어야지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놓여 있는 비타민 무조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과학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이 비타민을 오늘날 이렇게 세계 건강에 보증 상품처럼 만든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해군을 시작할 때 해군으로 나간 사람들이 바다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해군 선원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유 모를 병으로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몇몇 의학자들이 비타민 부족인 것 같다 해서 해군들에게 강제로 비타민을 먹였더만 사망률이 뚝 떨어져서 그걸 통해서 일본이 중국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다 이겼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바다 생활을 할 때 자연 섭취 못하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비타민이 받아줬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미국 암연구소의 종합 비타민 보고서에 보면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종합 비타민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비타민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비타민을 찾아 먹으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도 또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결국 미국 암연구소의 종합 결론은 가장 중요한 비타민 성분도 건강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새끼 밥이
제일 좋다. 이런 것을 또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방귀세. 자, 아침부터 방귀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낙농 강국으로 유명한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축산 농가에 탄소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축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방귀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런 세금도 있네요, 박사님. 예, 우리나라 민담집, 고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민담집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댁이 시집을 갔는데 시댁 어른들과 만난 첫 자리에서 연이어 방귀를 껴서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시댁 식구들이 또 참을 수 없다. 한 달을 기다리다가 쫓아내기로 했어요. 자, 그 당시에도 이미 자, 방귀가 탄소를 배출한다.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탄소를 이 세댁을 쫓아내려고 짐을 싸서 길거리를 갑니다. 자기의 배밭을 지나가는데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배를 좀 따먹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너무 높아서 배가 안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 쫓겨나고 있던 신혼댁이 또 한 번 방귀를 낍니다. 그러니까 배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귀도 효능이 있구나. 우리 농업에 큰 기여가 된다. 이래서 다시 그 신혼댁을 데리고 갔다.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덴마크에서는 이제 드디어 방귀세까지 도입을 합니다. 사실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올트만이라는 박사가 인공지능 문제로 이게 인간의 나쁘냐 좋으냐 문제를 따지면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온실가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이 사무실에서 온실가스 없애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첫 번째 문을 열어라. 그래도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런 얘기가 그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볼 때도 사람의 방귀도 탄소를 배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 이번에 그 방귀세 도입은 탄소 배출이 그만큼 심각하니까 우리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주는 시사점은 돼지의 방귀에 탄소세를 매기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이 방귀세 그동안에 말로만 나왔는데 방귀세가 드디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늘어나는 탄소에 우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형법 328조. 이게 뭐냐면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를 규정한 조항인데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의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이 친족 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마 법에요.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류의 대부분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된 로마 라틴 법에 자, 국가의 공권력은 가정의 벽을 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원이 있습니다. 네. 가족끼리 친한 친족끼리 이루어지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조항을 우리도 건국 이후에 따와서 현재 형법 328조에 친족 상도례 조항이 있어요. 자, 친족 상도례라는 것은 친족 간에 서로 도둑질을 했을 때 특례를 준다 이거거든요. 네. 자, 직계혈족, 배우자, 그다음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 간의 형법 제 323조에는 남의 점유물을 훔쳐가거나 횡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면제한다. 형법 323조의 벌은 최고 징역 5년 상당히 중죄인데요. 네. 이게 친족 간에는 형을 면제한다는 조항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요. 지금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주머니 속에 돈을 비상금을 빼나가는 사건 간혹 있어요. 많죠. 예, 그거 이제 어제부터는 범죄입니다. 이거 횡령 범죄예요. 자, 그밖에 지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재벌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치매에 병원에 입원됐다. 그러면 그 간병을 하는 외아들이 아버지 돈을 다 뺍니다. 그럼 딸들은 옆에 같이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보는 네. 이런 사건도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가족 간도 형법 328조에 따라서 이제 형을 면제해 주는 이거 하지 말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 세태가 그만큼 각박해지고 정말 그 핍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가 하면 가족 간일수록 더 예의 지키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 세상은 또 한 번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주머니 뒤지면 오늘부터 범죄입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고용 빨간불, 트럼프 공포, 비타민 배신, 방귀세, 그리고 형법 328조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